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제 이야기를 써서 보내는 게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네요.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모두는 아니지만 이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법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제 삶 자체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용을 써보기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모두 평범한 삶 속에서 왜 내 인생만 이 모양일까? 원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니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저에게만 일어난 희귀하고 신기한 일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난 제 인생.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춘기였던 저는 누구보다 집을 벗어날 수 있길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순아, 가서 쌀 좀 얻어와라. 또? 1시간 뒤에 제사 지내야 하는 거 알잖아. 할머니한테 가서 한 바가지만 얻어와.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어. 엄마가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몰라. 집에서 향냄새 나는 것도 싫고 사람들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도 싫고 전부 다 싫어. 시끄러워. 얼른 내려가서 쌀 가져와. 그리고 그 옷 좀 갈아입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더 좋아하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게 대체 무슨 대화인가 싶으시죠? 네, 예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 여자들은 대대로 무당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얼굴도 성함도 모르는 조상할머니들과 엄마까지 정말 무당의 피라도 흐르는 건지 모두가 무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저 역시 무당이 될 팔자였죠. 그리고 그 무당이 될 조짐은 제가 5학년이 되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네,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할머니, 여긴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빨리 위로 올라오세요. 너 지금 내 얘기하는 게냐? 네? 영순아, 너 거기서 뭐해? 아이고, 편히 돌아가소서. 아니, 여기 위험한데 저 할머니가 계속 서 계시잖아.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했어. 할머니가 보여? 응. 저는 그냥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인데 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었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구슬할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죠. 저 역시 무당이 될 팔자라는 걸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라는 사람인지 잘 몰랐을 때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엄마에게 돈을 주고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돈 진짜 많이 번다? 라고 자랑하면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이 저를 피했었는데 그게 친구들 부모님이 저와 어울리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란 걸 조금 커서야 이해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귀신 본다고 다 나랑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 내가 무섭대. 다 엄마랑 할머니 때문이야. 이런 거 이제 그만해. 나도 싫어. 이게 평생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너도 엄마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가서 떡이나 가져와. 지금쯤 다 됐을 거니까. 엄마 미워. 저는 어머니처럼 무당이 되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날은 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계속 저를 쫓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그 아이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걸 깨닫고 또 귀신이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넌 어쩌다가 이런 시골 동네까지 오게 된 거니?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정말 기구하구나. 아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저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신경질이 났던 저는 바로 어머니한테가 저를 위한 굿을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오는 귀신 좀 쫓아내줘. 뭐? 엄마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날 위해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시끄러워. 가서 정리나 해. 과일들 잘 담아오고. 아, 엄마.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시골 구석에서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기도나 드리고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가서 재산 정리나 하고 와. 저의 얘기가 어머니께 전혀 통하지 않았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재단을 정리하러 간 저는 귀신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귀신이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데려가라고 어머니께서 모시고 계시는 분께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노하셔서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였죠. 다 당신들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매일 좋은 거 올리고 기도하는데 왜 저한테까지 제사상을 받으려고 하세요? 전 절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엄마처럼 살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편히 앉아서 우리 엄마가 차리는 상 드시면서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대체 몇십 년, 몇백 년을 더 그렇게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너 그만하지 못해?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난 정말 무당하기 싫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의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영순아, 그거 알아? 새벽 2시에 거울이랑 칼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칼을 물고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를 따라다니는 귀신을 볼 수 있대. 그래? 전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귀신을 볼 수 있는데 친구는 왜 그렇게 귀신을 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의 남편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붙어있는 귀신이라니까. 거울에 귀신이 보이자마자 칼로 거울을 깨트리면 귀신이 더 이상 붙어있지 않는데 거울을 깨트리지 못하면 귀신이랑 내 영혼이 바뀐대. 영혼이 바뀌어? 그럼 귀신 보는 대신 내가 귀신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날 밤 바로 실행에 옮겼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에 놀라 칼을 떨어뜨려 발가락을 다쳤거든요. 영순아, 세상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야. 이게 이치고 순리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순응하고 살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정말 싫었던 저는 양잿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엄마가 구슬할 때 휘두르는 칼들을 가지고 와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치며 막 휘두르기도 했죠. 어떤 날은 저를 쫓아오는 귀신에게 불 붙인 성냥을 던져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되는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곳을 떠나자.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멀리 떠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구슬하고 받은 돈을 챙겨
동네 산책하는 척하며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버스표 주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 20년을 자란 동네를 벗어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천 시골에서 살던 저에게 서울은 정말 별천지였어요.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세련되어 보였죠. 주눅이 든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하나 잠깐 고민했지만 어떻게 떠나온 집인데 이렇게 돌아가 엄마처럼 사느니 힘들어도 부딪혀서 서울에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새벽부터 집을 나섰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터미널에서 내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걷다가 보이는 음식점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국밥을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계산대 옆에 쓰인 공고문을 봤습니다. 혹시 일하는 사람 구하세요? 네. 혹시 주변에 일할 사람 있어요? 그럼 소개해줘요. 우리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면 되고 잠잘 곳도 주거든. 우리 주방 뒤에 뒷문이 있거든. 나가면 작은 방이 있어. 거기서 살게 해주니까 친구나 누구 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하면 데리고 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손님이요? 네, 저 설거지 정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제사를 한번 지내거나 구슬 한번 하면 어마어마한 설거지가 쌓였고 그 설거지는 모두 제 몫이었어요. 엄마는 구슬 한번 하고 나면 기력이 다해 쓰러져 꼼짝도 못 하셨거든요. 저 공부하려고 이천에서 막 상경했는데 부모님께 손 벌리기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전 당장 오늘부터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날 운 좋게 일자리와 숙식까지 해결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돈을 모아서 집도 구해보고 괜찮은 일자리도 알아보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일도 정말 설거지만 하면 돼서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는 반찬도 많지 않고 국밥집이라 설거지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영순 씨,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어요. 첫 월급이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순 씨,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다른 데 쓰지 않고 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더라도 저희 집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천으로 가서 엄마를 모셔오고 싶어요. 정말 기특하네. 허튼 곳에 쓰지 말고 잘 모아놔. 알았지? 네. 영순 씨 정말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하고 착한 마음씨까지 지녔어. 우리한테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로 들였을 텐데 정말 아쉽다니까.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영순 씨, 술 마셔봤어? 어머니랑 조금? 한 번 마셔봤어요. 술은 원래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오늘 같은 날은 마셔도 돼. 그럼 한 잔만. 사장님이 따라주신 맥주를 마셔보니 쌉싸름한 게 입에 잘 맞더라고요. 그날 밤은 그렇게 사장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는 월급의 힘으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릴 리가 없죠.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불을 끄고 누운 참이었어요. 영순 씨, 자? 남자 사장님이 저를 깨웠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나 잠깐 들어갈게. 제가 괜찮다고 하기도 전에 방으로 불쑥 들어온 남자 사장님은 들어오자마자 제 입을 막더니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저는 너무 불쾌하고 무서워서 발버둥을 쳤고 남자 사장의 배를 걷어차 제 몸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앉혀 있던 여자 사장님이 놀라 뛰쳐나오셨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된 여자 사장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먼저 우리 남편 꼬셨지? 안 그랬으면 우리 남편이 이런 짓 할 리가 없잖아. 제가 꼬시긴 뭘 꼬셨다고 하세요. 이건 엄연히 범죄라고요. 당신들 내가 신고할 거야. 범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감히 내 남편한테 꼬리친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매번 내가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남편한테 눈웃음 치고 괜히 말 걸고 그거 다 일부러 그런 거잖아. 너도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웃기지 마요.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다 당신들이 짜고 나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닥쳐. 너야말로 내가 너 신고하면 잡혀가. 임자 있는 사람 꼬신 건 너잖아. 경찰에 잡혀가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당장 꺼져. 우리 남편한테 그만 꼬리치고. 이 정도로 끝내주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어디 가서 또 이런 짓 하면 너 정말 감옥 간다?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고 누명 씌워서 사람 죽게 만든 것 같은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당해. 아마 그때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 때문에 당신들 곧 망하게 될 거야. 이게 어디서 부정타게 그런 말을 짓거려? 당장 안 나가? 저는 얼마 있지도 않은 짐을 싸서 바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때가 1월 한겨울이었어요. 서울에 연고가 전혀 없었던 저는 일단 무섭고 억울해 나오긴 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텔이나 이런 곳에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겨우 한 달 일하고 받은 얼마 안 되는 월급을 품에 꼭 안고 정처 없이 서울 길거리를 걸었어요. 그러다 엄청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바로 백화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저는 주눅이 들어 사람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백화점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는 곳은 처음이라 제가 있어도 되는 곳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포근하고 아늑한 이런 느낌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밥을 사 먹고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돌아다녔죠. 그리고 찾은 곳이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숨어 지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집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눈과 차가운 바람도 피할 수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갈 수 있잖아. 며칠만 여기에 있으면서 생각해봐야지. 그리고 구석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퍽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신 거 있죠? 저는 얼른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할머니! 여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다행히 바로 119에 신고해 할머니를 빠르게 병원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왔던 할머니는 다행히 바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내 사실 수 있었고 할머니께선 본인을 구해주신 저를 궁금해하셨죠. 아가씨, 고마워. 아가씨 아니었으면 난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질긴 목숨 구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내가 아가씨한테 보답하고 싶은데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다 해줄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저는 고민하지도 않고 저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집을 나와서 지낼 곳이 없어요. 뭐든 시켜만 주시면 잘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젊은 아가씨가 왜 집을 나왔을까? 그게 실은 엄마처럼 무당이 되기 싫어서
집을 나왔어요. 저희 집 여자들은 대대로 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피를 물려받은 것인지 어렸을 때부터 가끔 귀신이 보여서 저는 정말 무당으로 한평생 살기 싫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기운이 약해질까 싶어서 서울로 도망 나왔어요. 저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너무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 네? 그런 부탁이면 어려울 것도 없지. 바로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저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높은 담벼락이 있고 마당이 넓은 2층 주택의 입주 가정부가 됐습니다. 이 방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사모님과 회장님의 음식을 챙기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영순 씨는 설거지와 빨래 정리 그리고 거실과 2층 청소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어떻게 드릴까요? 저는 통장이 따로 없어요. 그럼 현금으로 매달 마지막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은 얼마인지 들으셨죠? 네. 재워주고 먹여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월급까지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키는 일 말고도 제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죠. 저는 그냥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구해드린 건데 그분이 이렇게 잘 사는 재벌집 사모님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재벌집 사모님을 구해드린 이후로 그 집 가정부가 된 지 1년 후 어느 날 사모님이 제 방문을 열더니 이천댁, 우리 영감님이랑 하룻밤만 같이 보내. 부탁하길래 눈 질끈 감고 응했더니 제 인생이 대박났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을 부탁하신 적이 없는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저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이것도 함정이 아닐까? 나를 또 내쫓으려고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걸까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회장님하고 하룻밤이요? 하룻밤이면 돼. 내가 이천댁을 믿어서 이런 부탁하는 거야.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룻밤만 회장님하고 같이 보내고 와. 내가 이천댁한테 이번 달 월급 말고 돈도 더 챙겨줄게. 다른 사람들한텐 절대 말하면 안 돼. 내가 믿을 사람이 이천댁밖에 없어서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줘. 응?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손이 막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도 갈 곳 없고 그냥 제 말만 듣고 저를 걷어주신 분의 부탁이라 눈 딱 감고 하룻밤만 보내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주먹을 꽉 쥐고 회장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잔뜩 긴장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여성이 앉아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다른 여성은 그 옆에 앉아 누워 계신 회장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어도 저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는데 사모님이 하신 부탁이 있어 저도 그 여자 옆에 앉아 날이 밝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회장님 방에서 나온 저는 바로 사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이천댁, 어때?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저 말고 다른 여자분도 같이 있었어요. 그분도 사모님께서 부탁하신 분이죠? 혹시 몰라 인사만 하고 다른 말은 전혀 안 했어요.
여자가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 혹시 제가 있다가 잠이 들거나 할까봐 다른 분에게 또 부탁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하고는 전혀 대화 나누지 않았어요. 그 여사 인상착의가 어땠어요? 머리는 길었고 남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요? 네, 일단 알겠어요. 고생했어요, 이천대. 이거 수고비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 다시 제 할 일을 묵묵하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된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거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건강이 악화되신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씨말로는 어젯밤부터 갑자기 물 좀 못 넘기시더니 저렇게 정신을 잃으셨대요. 아휴, 우리 회장님 빨리 건강해지셔야 할 텐데. 제가 회장님 방에 다녀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회장님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밤새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주치의가 밤낮 없이 집을 드나들고 집안 분위기도 뒤숭숭한 가운데 사모님이 다시 또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사모님, 부르셨어요? 이천댁,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요, 사모님. 저는 당연히 다른 부탁을 하실 줄 알았는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얘기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와 회장님 사이엔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겐 딸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몇 년 전 실종됐어요. 드라이브 좀 하고 온다고 나간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딸의 흔적을 따라다니며 모든 곳을 뒤졌지만 딸을 찾아내지 못했죠. 아무래도 이천댁이 그날 밤에 본 여자가 우리 딸인 것 같아요. 그때 이천댁이 나에게 얘기했었죠. 이천댁 집안이 대대로 무당이라고 했었죠. 이천댁도 가끔 귀신을 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천댁 보고 하룻밤은 회장님 방에 있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럼 제가 본 그분이 회장님하고 사모님 딸이라고요? 이천댁이 그랬죠.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딸이 나갈 때 그렇게 남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입고 나갔었거든요. 그래도 이천댁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저는 그럴 거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서울에 온 이후로 귀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천댁, 내일 밤에 한 번만 더 회장님 방에 있어 볼래요? 혹시 우리 딸 만나거든 말 한번 걸어봐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밤 저는 다시 회장님 방에 들어갔고 지난번 봄 그 여자, 그러니까 회장님과 사모님 딸이 회장님 머리맡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하지만 따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제가 말을 걸어도 저는 쳐다보지 않고 회장님만 바라보더니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서 있던 자리에 물이 흥건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따님을 만났어요. 딸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제 말만 듣더니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온몸이 물에 잔뜩 젖어 있었어요. 서 있던 자리도 물이 흥건했고요. 물에 젖어 있었다고요? 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물에 젖어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 만났을 때는 물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님이 서 있던 자리도 물에 흔적은 없었고요. 뭐 짚히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사모님? 우리 딸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천대.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사모님과 함께 인근의 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중장비들이 도착해 저수지의 물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 혹시 여기가... 우리 딸이 드라이브를 갈 때 항상 이 길을 지났어요. 그때 딸이 사라졌을 때 물에 빠졌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곳에서 딸이 실종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된 것도 아니고 타고 나간 차까지 사라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확인도 못하고 그냥 주변만 샅샅이 뒤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멍청했죠. 저수지를 생각을 못했을까? 왜 혹시 우리 딸이 물에 빠진 건 아닐까?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우리 딸을 차가운 곳에 오래 두지 않았을 텐데. 저거 차 지붕 아니야? 차 보인다. 얼른 차부터 끌어내세요. 꽤 오랜 시간 저수지에 물을 빼자 드디어 차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보자마자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아이고 영주야, 너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영주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이렇게 춥고 차가운 곳에 있게 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진작에 찾았어야 했는데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많이 추웠지? 물에 빠졌던 차를 끌어올리니 그 안에 회장님과 사모님의 딸이 계시더군요. 따님이 혹시 살인사건에 휘말린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과수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선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여태 혼자 차가운 곳에 뒀다는 죄책감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사모님, 죽 좀 썼어요. 이거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네? 이러다 사모님까지 돌아가셔요. 회장님도 저렇게 편찮으신데 사모님까지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네? 사모님. 거기 두고 가요.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지금 며칠째 이런 식으로 드시겠다 말씀만 하시고 전혀 드시고 있질 않잖아요. 일어나서 한 숟갈만이라도 뜨세요. 이러다 쓰러지셔요. 저의 간곡한 부탁에 사모님께서는 일어나 제가 쏜 죽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죠. 사모님, 따님 장례 치르셔야죠. 이제 따님 외롭게 이곳에서 그만 돌아다니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동안 사모님, 회장님, 따님 모두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모님의 이런 모습 따님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기운 차리세요, 사모님. 고마워요, 이천댁. 이천댁 아니었음 지금도 우리 딸 찾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 촉이 좋으셨던 거죠.
그렇게 다시 기운을 차린 사모님은 저와 함께 국과수를 찾았고 따님의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따님께서 타살이었다면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회장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따님이 타고 나갔던 자동차는 물속에 너무 오랜 시간이 있어서 많이 부식돼서 차량의 결함이라는 건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아마도 차량에 문제가 생겨 그렇게 물속으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이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따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영주야, 이제 괜찮아? 물속에서 나오니까 좀 편안해졌니? 어리석었던 엄마를 용서해줘. 우리 딸이 그렇게 엄마도 찾아오고 아빠도 찾아왔을 건데 이제 알아차려서 미안해. 다 엄마가 부족해서 우리 딸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물속에 있게 했어. 정말 미안해, 영주야. 이제 보송한 모습으로 훨훨 날아가렴. 그렇게 회장님과 사모님의 따님 장례를 잘 치르고 얼마 뒤 회장님의 병세가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도 건강을 찾으시면서 집안엔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했던 따님의 방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주 방은 나하고 이천댁이 정리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처음 사모님 댁에 들어왔을 때 저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던 비서님은 이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그 방이 따님 방이라 그랬던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진 방이 참 귀여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이런 방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말이죠. 이천댁은 일단 옷부터 정리해요. 깨끗한 옷들은 기부할 거니까 따로 담아놓고 속옷이나 오래된 옷들은 전부 버려줘요. 저는 책상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꽤 많은 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그 옷들은 전부 최근에 샀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건 방 주인이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방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는 점이었죠. 따님께서 평소에 방을 정말 깨끗하게 사용했나 봐요. 옷도 그렇고 방 상태도 그렇고 정말 깨끗하네요. 내가 매일 아침 들어와서 청소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날 방에 딱 들어왔는데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청소했어요. 그리고 방 정리를 하며 우리 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됐죠. 얼마 전 책상을 정리하다 딸의 일기장을 봤어요. 언제나 예쁜 딸, 최고의 딸.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딸이 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 아들보다 영주가 공부도 잘하고 뭘 가르쳐주면 습득 능력이 정말 빨랐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많았던 아들놈이 지 여동생이 회사 물려받는 건 죽어도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아들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교육시켰죠. 그리고 영주한텐 항상 넌 혼자서도 잘하니까 괜찮지? 라는 말로 영주를 방치했어요. 그리고 영주가 저와 회장님의 눈에 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단순히 회사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좀 알아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눈물을 흘리시며 얘기하시는 사모님을 위해 휴지를 챙기려 일어나는데 침대맡에 따님이 서 있더라고요. 회장님 방에서 봤을 땐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을 못 봤는데 저와 사모님을 쳐다보면서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사모님, 너무 슬퍼 마세요. 따님께선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네? 이천댁은 지금도 우리 딸이 보여요?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에서 우리 딸을 다시 만나면 꼭 전해줘요. 우리 딸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딸이 훌륭한 딸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네, 사모님. 제가 꼭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따님이 있던 곳을 쳐다보니 이미 따님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는 다 듣고 갔겠죠. 왜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와 죽은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후회로 물든 삶에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구나 싶더라고요. 참 이천댁 때문에 우리 딸 잘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요. 알았죠? 아니에요. 지금도 사모님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걸요. 더 챙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거절하지 말아요, 이천댁. 이천댁 아니었다면 우리 정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전부터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걸 여쭤봤습니다. 사모님, 근데요.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저를 회장님 방에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이천댁이 허공에 대고 손을 휘휘 젓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죠. 아, 맞다. 이천댁 집안이 무당이랬지? 이천댁도 그 피를 물려받았는데 무당이 싫어 집을 나왔다고 했지. 그렇다면 혹시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한테 찾아와 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서울에 와서도 간혹 귀신을 봤거든요. 하지만 워낙 살림할 게 많아서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었죠. 우리 딸은 항상 아빠의 관심이 고팠어요. 일 때문에 회장님이 항상 바빴거든요. 그래서 집을 찾아오면 내가 아니라 아빠의 곁을 지키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천댁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때 많이 놀랐을 텐데 내 부탁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선물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요. 알았죠? 하지만 저는 정말 부담돼서 선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아파트랑 상가라니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정말요. 재벌 사모님 체면이 있죠. 경찰도 못 찾았던 우리 딸을 이천댁 덕분에 찾았는데 이 정도 선물로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요. 알았죠?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선물이에요, 사모님. 저 자꾸 이렇게 챙겨주시면 이제 너무 죄송해서 사모님 얼굴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선물 주세요. 네? 내 의견도 있지만 우리 회장님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히 받아요. 따님의 장례를 치르고 회장님의 병세는 정말 빠르게 호전되셨어요. 누워만 계셨던 회장님이
이제 일어나서 정원 산책도 하고 말도 예전처럼 잘하시고 식사도 이제 일반식을 드실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은 거 알죠? 줄 때 얼른 받아요.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천댁 혼자 살기엔 부족함 없는 집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줘요. 알았죠? 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저 정말 사모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거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왜 자꾸 우리한테 해준 게 없다고 해요. 부지런한 이천댁 덕분에 2층이 얼마나 깨끗해졌는데요. 2층은 우리 아들하고 딸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아들놈은 청소에 관심도 없고 딸은 그렇게 갔으니 거의 죽은 공간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천댁이 부지런히 쓸고 닦은 덕분에 이렇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을 다시 만나게 해줬는데 이것만큼 나한테 고마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천댁은 우리한테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천댁 이 정도 받아도 돼요. 알았죠? 그렇게 저는 드디어 서울에 저 혼자 지낼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모님 덕분에 건물주까지 되는 바람에 월세까지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도 없이 집을 떠나온 저는 거의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엄마! 영순이 왔니? 뭐야 엄마, 왜 놀라지도 않아? 딸을 그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놀랍지도 않아 엄마는? 엄마는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고 있지. 네가 연락하지 않아도 엄마는 다 알 수 있어.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 해도 엄마 이럴 때마다 나 무서워. 이제 무당할 마음이 생겼어? 아니, 나 서울에서 건물주 됐는데 무당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10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얼굴에 조금 주름이 생겼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았고 그날 아빠는 어린 저를 두고 집을 나갔죠. 혼자서 절 키우고 또 일도 하고 어머니의 삶도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못난 딸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엄마도 이제 무당 그만하고 나랑 같이 서울 가서 살자. 엄마도 힘들잖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여기서 더 하려고 해? 여기 다 정리하고 이번에 아예 서울로 올라가자. 응? 됐어. 우리 딸이나 서울 가서 살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런 시골 구석이 뭐가 좋아. 엄마도 서울 가면 마음이 바뀔걸?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저 방 정리나 하고 와. 알았어. 손님들이 찾아와 절을 하고 가는 방은 제가 떠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예전엔 이 방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신들이 저한테까지 손을 뻗을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이젠 전혀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엄마처럼 신내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사모님 따님처럼 가끔 억울한 누군가가 찾아오면 알려드릴 테니 그분들이나 잘 돌봐주세요. 아셨죠? 뭘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니까 내 주변에 그만 찾아오라고 했어. 서울 가서도 귀신 많이 봤어? 하긴 서울은 여기보다 훨씬 큰 도시니까 귀신도 많겠지. 아니야 엄마. 나 귀신 거의 안 봤어. 난 엄마처럼 그런 기운이 세지 않나 봐. 그런데 엄마, 정말 나오는 거 알고 있었어? 10년 만에 딸이 집을 찾아왔는데 놀라지도 않네.
엄마가 모르는 게 있니? 엄마는 너 그렇게 집 나갈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붙잡지 않았어? 엄마도 우리 딸만큼은 엄마처럼 살지 않길 바랐으니까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런데 오늘따라 까치가 울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찾아오는구나 했지. 뭐야? 새들이 내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 너 새들 무시하니? 너보다 더 똑똑할걸? 아니거든. 배고프지? 밥 먹자. 저도 어느 순간 그냥 이게 내 삶이구나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죠.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에서 귀신이 있냐 없냐고 토론하죠. 다들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헛것을 보는 거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렇게 큰 우주에서 분명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우린 다 설명하지 못하겠죠. 엄마는 지금도 무당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오시죠. 영순아,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 좀 해라. 귀신 나오겠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우고 살아야지. 하긴 귀신도 이렇게 더러운 집은 싫어하겠다. 엄마 진짜 너무해.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모님과 회장님에게 주신 건물에 나가 이상 없는지 살피고 있어요. 2주 뒤에 엘리베이터 점검 있으니까 미리 공지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업체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 전기 사용량이 많이 증가할 텐데 이것도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7, 8월에는 주말에도 냉방 가동한다고 이것도 공지 띄워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주어진 팔자에 맞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하고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고도 하죠. 저는 주어진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살고 있어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얘기했다가 만날 때마다 귀신 보여? 지금도 귀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며 저를 귀찮게 해. 저는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이렇게 신기한 일도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발달된 기술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이거 다 거짓말인가 하고 의심하고 계시나요? 믿음은 여러분께 달린 일이니 저를 믿어달라고 진짜라고 강요할 수 없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과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